예, 어제부터 원내대표를 맡게 된 주호영 의원입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먼저 우리 언론인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내대표가 교체되면 해도 되나? 원내대표가 교체되면 원내대표단이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내대표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구성한 원내대표단이 원래 1년으로 예정돼 있었고 정기국회 중이고 이러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원내대표단이 모두 새로 모셔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의총을 열어서 원내 대표단 인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좀 수고해서 정기국회하고 나머지 기간을 마무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저희들은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이 생활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민생들이 주로 정책과 예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들이나 간사님들께서는 해당 부처의 중요 정책이나 현안 또 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셔서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현안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고위당정 대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될 현안들도 상임위별로 있으면 미리 정리해서 주시면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또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등 민생 정책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법안이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네이밍이나 홍보에 있어서 야당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지도 각별히 고민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임위별로 기자 회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조문 외교를 비롯해서 대통령 외고에 나서 계시는 중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특히 대통령의 순방 활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고 삼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더구나 장례식 조문 하기 위해서 가 계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검도에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집권당이었고 대통령의 이 외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외교 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민의힘 정책위는 새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서 국정 운영 중기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되도록 모든 당력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들게 이겨나고 계신 중소소상공인, 수해로 인해 피해를 복구하고 계신 분들,
문재인 정부 농정 실패로 쌀값 하락에 낙심한 농민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땀 흘리는 국민들 편에서 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여 약자를 돕고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력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정책위가 산적한 국정 현안을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의하여 밀린 개혁 과제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의 안정을 되찾고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호에 언론인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을 속이는 대국민 기만쇼를 보였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판넬까지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의 의복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짓 보고를 하면서 비정한 예산이라고 고약한 딱지를 붙였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공부 좀 하시고 대정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품목은 단가 하락으로 감액 평선된 것입니다. 우수한 공무원의 성실함이 묻어난 정상적 예산입니다. 단가 하락이 비정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민주당 특유의 뚝심입니다. 피복비까지 깎는 비정한 정부라고 뒤집어 씌우고 싶겠지만 일 잘하는 공직자 칭찬은 못할 망정 거짓 프레임으로 공격하니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국민 속이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예산을 중점 배분했고 그중 장병 의식주를 우선하여 챙기고 있습니다. 기본 급식비를 18.2% 증액하였고 병영 생활관을 9인실을 4인실로 바꾸는 등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사회 진출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군 간부들의 지휘 복무 여건도 개선하여 군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군을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한 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임 후에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저께 자신의 재임 시절의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들먹이면서 9.19 합의는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였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안보 포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9.19 군사합의의 첫 번째 항을 보면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원칙을 수도 없이 파괴하면서 이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북한이 이미 약속을 어기고 온갖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약속 파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훈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9.19 합의 이듬해인 2019년 11월 서해 NLL에서 북쪽으로 불과 18km 떨어진 해안포 부대를 방문해 남쪽으로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직접 지시를 하였으며 이어 2020년 5월 우리 측 지피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한 달 후에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했으며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4월 열병식에는 김정은이 직접 핵무기 사용 범위를 전쟁에만 한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었고 급기야 최근에는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핵선제 공격을 명시한 법까지 만들면서 절대로 비핵화란 없으며 그 어떤 협상도 없다고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9.19 합의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정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과연 한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하신 말씀인지 믿기지 않으며 현직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남북 정세에 대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는 물론이고 핵선제 타격론을 법제화하면서 우리 국민을 핵으로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이 불행한 현실의 시작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만약 북의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만약 김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북핵의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 핵 보유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두둔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확인했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속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겐 보증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임기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의 북한 비핵화 의지 호소에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을 현혹하고 우리 안보를 해치는 마음과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의 핵선제 타격 법제화에 대해 민주당은 며칠 동안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으면서 안보 포기 정당임을 자임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후회를 자처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전 대통령들과 주파수를 맞추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난 규탄하기보다 비산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하며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노예로 만들려는 안보 포기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확보 노력에 어깃장을 놓을 때가 아니라 당신들의 북한 정세를 오판하여 작금의 핵 위기 심화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해야 될 때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제발 자중자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여가위에서 9시 30분부터 긴급 현안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영무원 A씨가 야간 근무를 하던 당시 홀로 순찰을 돌며 호신용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영무실마다 배치했던 가스총을 2020년 돌연 폐기하고 가스총 대신 직원들에게 전자호루라기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서울 메트로는 묻지마식 지하철 흉기 난동 등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계속되자 역내 치안 유지를 위해 지하철역마다 가스총을 한두 정씩 비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김상범 사장이 취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는 528정의 가스총 중 17정을 제외한 511정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스총 대신 전자식 호루라기를 배치한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밝힌 가스총 폐기 사유는 가스총 사용 빈도가 극히 낮고 폭행으로부터 직원 보호라는 기대 효과도 미미해 불필요한 행정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직원 보호를 위해 위급 상황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호루라기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스총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지 자주 사용해야만 효용이 있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또한 직원 보호를 위해 가스총 대신 호루라기를 지급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유효할 것이라는 발상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CEO 인사말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사람, 시스템과 인프라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행태를 살펴보면 이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재작년에 예산 낭비라면서 가스총을 폐기했을 때 연간 가스총 유지 관리비는 약 2,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에 드는 비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가스총을 폐기한 서울교통공사가 얼마나 효율적인 경영을 했나 한번 살펴봅시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5천억 원대 순손실을 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순손실 각각 1조 원 이상을 기록해 누적 적자 17조 원에 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에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약 1,750억을 지급했고 2021년에도 국민 세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역시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1년 연말에 600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연간 1조가 넘는 적자를 내면서도 직원 평균 임금은 7천만 원이 넘고 사장 연봉 역시 2020년 기준으로 1억 8,167만 원으로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 중 두 번째로 높은 기관입니다. 조 단위 적자를 내고 있는 기관이 수천억 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정작 1년에 2,300만 원 든다고 가스총을 폐기해버린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 안전은 뒷전이고 엉뚱한 데서 예산을 삭감해버린 서울교통공사의 원칙 없고 방만한 경영 행태가 빚은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속절없는 가정입니다만 고인이 되신 영모께서 가스총을 소지하고 계셨더라면 범인이 그렇게 쉽게 덤벼들었겠습니까? 그 영모께서 가스총을 소지했더라면 범인을 제압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엄한 데서 돈 아끼는 척 국민을 기만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실 경영이 이제는 소중한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무원에게 승객들을 보호하라면서 정작 방검조끼, 삼단봉, 가스총 같은 제대로 된 방호용품 하나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에 뿌리내린 방만 경영을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방위 간사 박승종 의원입니다. 오늘은 MBC 박성재 사장의 해임 요청 관련 사안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소속 이사가 박성재 MBC 사장의 해임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의 해임 요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진영 논리에 입각한 국민 갈라치기 보도로 여론 양극화를 초래했다. 둘째는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인사로 회사의 경쟁력을 추락시켰다. 세 번째는 부당노동 행위 방치 등의 이유입니다. 익히 박성재 사장은 좌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문화방송 MBC를 장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종 일관 친문재인, 친조국 성향의 정치적 시청자들을 대변하는 진영 언론의 대표자로 자기매김했습니다. 박성재 사장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검찰개혁으로 서초동에 모인 집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강화문에 모인 보수 성향의 집회는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집회다라고 취급했습니다. 검찰개혁 집회나 강화문 집회 모두 정치적 성향은 다를지언정 국민의 목소리로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성재 사장은 자신의 신념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국민을 모욕해놓고 반성조차 없습니다. 방송법 제6조에 따르면 방송은 성별, 직업, 종교, 지역 등의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박성재 사장은 방송법을 무시하고 시종일관 반인권적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MBC 사장 자리를 내려놔야 할 이유는 바로 차고도 넘치는 말입니다. 일례로 박성재 사장은 2019년 MBC 보도국장 재직 당시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지지한 서울 서초동 집회 인원을 놓고
딱 봐도 100만이라고 민주당을 비호했습니다. MBC 사장이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니 선량한 MBC 구성원들과 불협화음이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박 사장이 MBC를 장악하고 있다는 내부 증언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박성재 사장은 자신의 고가 스피커를 떡하니 방송에 내보내 방송을 사유화한 것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시킨 것은 방송을 개인의 사익 추구에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석은 다 차리면서 주변의 문제 제기는 모면만 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박성재 사장은 퇴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보여주기식으로 문제를 덧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박성재 사장이 국민들과 MBC 구성원들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그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요래 돌아가야 뭐 편한 모양입니다. 한노희 간사 이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조영은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 상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은 2003년 두산중공업 조합원의 분신 사건으로 인해서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후 2009년 쌍용 자동차 불법 파업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되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개정 의사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민노총 대우조선해양하청지의 불법 파업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일부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칭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에 불과합니다. 불법파업 조장법은 현재 8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폭력 파괴 행위 이외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배 가압류 금지, 여기서 더 나가서 폭력 파괴 행위의 경우에도 손해 발생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임원, 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손배 가압류 금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배 가압류 금지 등의 내용입니다. 이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0조는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손배 가압류 문제는 노조권 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아니라 불법 행위 대 재산권 침해의 문제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 불법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한다고 단체 행동권도 재산권과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82년 모든 단체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되었으나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권리, 법적 평등 및 공적 책임 평등 면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 법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민사법에 어긋나며 불법 행위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꼴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적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서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조직 변경 등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진성중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쟁의 행위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배치됩니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측에서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에도 불법 행위 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한만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상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면 불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법 원칙 및 일반 국민과의 형편성에 반합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은 노동자 상권이나 노동자 상권의 기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법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22대 입법과제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와 40만 원 인상을 제시하는 기초연금법 확대 법안을 사실상 확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초연금 100% 지급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 연간 총 지급액은 2030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49조 3천억, 현행 유지를 하면 한 37억이 되는데 이때보다도 한 13억 3천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비용 추계를 해보면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을 하면은 내년에 12조 3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73조 원 이상으로 재정 소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19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가 노인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대다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은 빈곤 해소 효과는 크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선별적 지원을 주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기초연금 정책은 노인 빈곤율을 사실상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도 악화시켜서 재정 지출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노인과 청년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에 우선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이 스토킹 보복 살인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피의자 조주환으로부터 불법 촬영과 스토킹 피해를 겪었고 2차례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실제 피의자는 2년여 동안 350차례 넘는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한 달간의 신변 보호 조치가 전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경우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주구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재범 우려가 다분한 피의자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현행법상 선제적으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의자를 추가 고소했을 당시에도 같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송치된 스토킹 범죄자 4,554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5.6%인 25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3월의 피의자 김태현에 의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그리고 21년 12월의 피의자 이석준에 의한 송파구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지만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의원은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라는 망언을 일삼으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지 못할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법사위에는 총 4건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관련 개정안 9건도 추가 발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정확한 진상규명 및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 실정의 총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감 정인으로 채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정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4개월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 해편 등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또한 계엄문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마치 지금 당장 기무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처럼 해외 순방 중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불법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관련 자료 제출을 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있지도 않은 쿠데타 업무,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내세워 우리 안보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중추기관인 기무사를 해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년 안보문란 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이에 우리 당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의용, 서훈, 송영무 등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정인을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정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2013년에 4대강 사업 구실로, 2017년에는 방송장악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정인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국방위원회가 정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직 군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국회 국방위는 군사조직이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넓고 봉건적인 발상을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성역이 따로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이해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국감 정인 채택을 적극 수용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